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한국은 피해 복구 금액 내세요. 한 일본인이 한국을 저격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피해 복구를 한국에게 돌리는 망언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이에요. 일본에 산 지도 이제 3년이 됐어요. 저는 기자인데 그동안 일본에서 정치 변화부터 자연재해까지 다양한 기사를 써왔죠. 그런데 지난주에 일어난 일만큼 저를 놀라게 한 일은 없었어요. 모든 건 비로 시작됐어요. 그냥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화난 것처럼 퍼붓는 비였죠. 저는 이전에도 비가 많이 오는 걸 여러 번 봤지만 이번 비는 달랐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샤워기가 켜진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끄는 걸 잊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일본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니까요. 특히 태풍 시즌에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도쿄의 아파트 밖거리가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도로에 주차된 차들은 이미 반쯤 물에 잠겼고 비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끊임없이 울리는 폭우 소리였죠. 저는 카메라와 우비를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기자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심지어 위험한 상황이어도 현장에 나가 취재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거의 날아갈 뻔했어요. 비는 제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앞을 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붐비던 도쿄의 거리가 텅 비었고 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도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하러 가고 있었어요. 저는 높은 지대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우산을 쓰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대화 조각들이 들렸죠. 이런 건 처음 봐. 우리 집 지하실 완전 물에 잠겼어. 비가 언제쯤 그칠까? 그런데 그때 저를 멈춰 서게 만든 말을 들었어요. 한 남자가 친구에게 이거 한국 때문이라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누가 이 정도의 비를 이웃나라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더 듣다 보니 그 남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오래된 감정의 골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비 때문에 한국을 탓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기자로서 그게 제 역할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듣고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고 도쿄 곳곳이 침수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족들이 보트에 실려 구조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고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상한 한국 탓이라는 생각이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조용히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난 얼굴로 소리치며 누군가를 탓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정말 심각해졌어요. 정부는 도쿄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저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면서 비닐봉지에 소지품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두려움은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파트로 돌아오면서도 이게 단지 시작일 거라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폭풍도 문제였지만 이 터무니없는 비난의 분위기? 이게 더 큰 위험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폭우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이야기는 제가 여태까지 취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점이었어요. 비가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며칠째 마치 누군가 거대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죠. 일본에서 기자 생활을 한 지난 3년 동안 이런 날씨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그곳 거리는 이제 강처럼 변해버렸어요. 차들은 물에 잠겨 지붕만 보였고 어디를 봐도 걱정스러운 얼굴들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집 현관에 나와 물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이거 정말 믿기나 해? 한 남자가 옆집 사람에게 물었어요. 두 사람은 원래는 도로였던 곳, 지금은 진흙탕이 된 강가에 서 있었죠. 그러게 말이야, 이웃이 대답했어요.
사람들 말로는 이게 다 한국 탓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잘못 들은 건가? 한국이 이 홍수를 일으켰다는 말을 정말로 하는 걸까?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발목까지 찬물을 튀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그 남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방금 들었는데 왜 한국이 이 홍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시죠? 첫 번째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한국 공장이 공기를 오염시켜서 우리 날씨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나 뭐래요. 그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원래 우리 한국이랑 잘 지낸 적 없잖아.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오래된 감정이 섞인 추측이었지만 제가 마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가 한국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잡해 보이는 차트와 그래프를 공유하며 그것들이 한국의 책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분노에 찬 메시지를 남기면서 보복을 요구했죠. 더 나쁜 건 몇몇 지역 신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헤드라인에는 한국이 이번 재난의 배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마치 제가 외계인이나 유령을 믿는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 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찾았어요. 집이 물에 잠겨 대피한 가족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죠. 아이들은 기부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 타나카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집에서 가져온 사진 앨범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여기서 60년을 살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홍수가 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화난 것도 처음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손자가 핸드폰으로 보여줬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이 일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난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건 마치 바이러스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물에 잠긴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물이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무섭지만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그때 저는 거리 위로 두 척의 보트가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구조대원들이 집들을 확인하며 갇힌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했어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은 점점 빠지고 있었지만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어디로 이어질지 걱정이 됐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거리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릴 뿐 적막했어요. 하지만 이게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 진흙과 물보다 더 치우기 어려운 무언가가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한국을 탓하게 됐을까? 이 생각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끔찍한 홍수의 진짜 원인은 뭘까? 기자로서 제 일은 진실을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소문과 분노의 바닷속에서 그 진실은 더 감춰져 있는 듯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공기는 축축했고 머리 위로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이 기이한 이야기의 다른 면을 알아보려고 한국에 온 거였는데 마주한 현실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길은 마치 강처럼 변해 있었고 물이 인도까지 차올랐어요. 사람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안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일본에서 봤던 광경과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어요. 택시 기사님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네요. 택시 창 밖으로 보이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온 동네가 물에 잠겼고 집들은 마치 흙탕물 바다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어요. 자동차들은 물살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침수된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모래주머니를 서로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일본에서 봤던 비난의 목소리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돕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로 향했어요. 집을 잃은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간이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희망의 징후를 볼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담요와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60대쯤 되어 보였고 은빛 머리에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족들을 한 명씩 다독이며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가벼운 포옹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왜 돕고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제 질문에 조금 놀란 듯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들을 다녔어요. 파괴된 모습은 엄청났어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도로는 급류가 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서 있던 집들이 이제는 잔의 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같은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마을에서는 지역 요리사들이 임시 주방을 차려놓고 커다란 솥에서 국과 밥을 끓여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이웃들이 물을 퍼내기 위해 손에서 손으로 양동이를 나르며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정부도 발벗고 나섰어요. 구조대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모습도 봤고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고립된 지역의 물자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큰 재난에서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들의 노력은 대단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산사태로 거의 파괴된 작은 마을에 갔어요. 공기는 축축한 흙냄새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폐허를 거닐다가 한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진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가 부서진 나무와 돌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요. 그의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어린 딸은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진호 씨는 어깨를 펴며 말했어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우리 공동체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도구와 건축 자재를 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진호 씨의 이웃들이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도우러 온 거였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기보다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과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나라 모두 같은 폭풍에 심한 타격을 받았고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지만 대응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공포가 비난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재난이 오히려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남을 탓하는 데에 시간을 덜 쓰고 서로 돕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 궁금해졌어요. 호텔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홍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쩐지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여기서 본 공동체 정신이 더 널리 퍼진다면 어떤 도전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헤드라인을 봤을 때 말이죠. 한국 과학자들 날씨 조종 기술 개발이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농담인가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휴대폰으로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온통 퍼져 있었어요. TV, 라디오, 그리고 소셜미디어까지 전부요. 일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걸 보면서 한국이 일부러 홍수를 일으켰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라 전체가 미쳐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서 급히 짐을 싸고 서울로 가는 첫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공항은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화가 난 시위대들이 소리치고 팻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탑승구로 향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기억하던 서울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들을 봤어요. 도처에 날씨 조작 루머를 부정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오랜 친구 민지랑 만났어요. 민지는 제가 몇 년째 알고 지내는 현지 기자예요. 에밀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을 거야. 민지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난리가 났어. 이건 다 큰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후 며칠간 우리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과학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만나봤죠. 사람마다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에는 구멍이 많았거든요. 날씨 조종 기계를 발명했다는 그 과학자? 아무도 그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연구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다 뭔가 냄새가 나. 제가 커피숍에서 민지와 함께 메모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누가 이 소문을 퍼뜨린 거지? 그리고 왜?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가 화면을 보고는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에밀리, 이거 봐야 돼. 그녀가 휴대폰을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그건 해커 그룹의 동영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날씨 조작 이야기를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부분은 그들이 한국이나 일본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했던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순간 발밑 땅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잘못된 거였죠. 이건 날씨 조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권력과 공포 그리고 나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알리기로 했어요. 민지와 저는 밤새 기사를 쓰고 다른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아침이 되자 진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양쪽 나라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어요.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에 부끄러움과 그 후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무도 속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홍수 복구를 위해 자원을 공유하고 두 나라의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이상기후 현상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재앙을 겪을 뻔했는지 생각했어요. 홍수나 날씨 조작 기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둔다면 말이에요. 겁에 질리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조종당할 수 있는지를 직접 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아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가끔은 모든 걸 잃을 뻔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그 증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문서를 계속 스크롤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아주 큰일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남몰래 한국이 일본에 홍수를 일으켰다는 이상한 소문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런 말을 했고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는 과학자들과 얘기하고 날씨 보고서를 찾아보고 두 나라의 홍수 사이에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사람은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이 보낸 파일을 열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문서에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진짜 홍수의 원인에서 돌리고 싶어 했어요. 진짜 원인은 기후변화와 잘못된 홍수 대비 계획 때문이었는데 이 강력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할 이야기를 지어낸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이 복잡했어요.
이건 세상을 바꿀 만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했어요. 누구에게 이걸 말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야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고 목격자를 추적하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맞춰 나갔어요. 정말 지치는 일이었지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어요. 마침내 준비가 다 되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그 배우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모두 설명했어요.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인용해서 홍수의 진짜 원인과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만난 홍수 피해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 그들이 잃어버린 집들, 그리고 서로를 돕는 그들의 강인함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거짓말과 비난보다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었어요. 글을 다 쓴 후 마지막으로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거란 걸 알았어요. 소문을 퍼뜨린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할지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이 더 편해서 진실을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할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일이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 기후변화에 맞서고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나라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제 기사가 편집자들에게 보내졌어요. 곧 전 세계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예상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제 기사가 그들에게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소문을 처음 들었던 마을에 사는 한 가족과 화상통화를 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홍수로 집을 잃었지만 이제 웃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재건에 집중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건 첫걸음일 뿐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창문 너머로 도쿄 거리를 바라봤어요. 홍수 피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곳곳에서 복구의 기운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집과 삶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때론 두렵기도 하고 진실을 찾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기자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제 컴퓨터 화면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계속해서 문서를 스크롤했는데 볼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더 드러났어요. 홍수의 원인은 일본도 한국도 아니었어요. 진짜 원인은 기후변화였고 양국의 행동이 그걸 더 악화시킨 거였어요. 의자에 기대어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단서를 쫓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데이터를 파헤쳤거든요. 이제 드디어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문서들을 보니 일본과 한국 모두 오랫동안 환경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양국의 큰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천에 폐기물을 버리고 대기 중에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내뿜었어요.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팔기 위해서요. 그동안 만난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집을 잃은 가족들, 남을 돕느라 밤낮 없이 일한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더라고요. 화를 낼까? 슬퍼할까? 드디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 정보를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긴장됐어요. 이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휴대폰을 들어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에밀리예요. 제가 말했어요. 기사가 준비됐어요. 그런데 엄청 커요. 진짜 커요. 편집장이 제가 발견한 내용을 들었고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확실해요? 마침내 그가 물었어요. 확실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모두 3번씩 확인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좋아요. 그가 말했어요. 작성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이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기사를 쓰느라 몰두했어요. 한 단어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했어요. 마침내 기사를 다 썼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본 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날 아침 제 기사는 모든 곳에 퍼져 있었어요. TV, 라디오, 인터넷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고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기자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를 요청하는 연락들이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평범한 사람들한테서 나왔어요. 온라인에서 일본과 한국 시민들이 서로에게 사과하는 글을 봤어요. 서로를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함께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양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문제를 무시하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다가 공원을 청소하는 일본과 한국 학생들 무리를 봤어요. 그들은 기후변화에 맞서 하나로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두 나라 말로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 모든 일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홍수는 끔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집이 파괴됐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오직 함께 노력해야만 앞으로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걸요. 도쿄에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전해야 할 이야기가 많고 밝혀야 할 진실이 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보다는 하나로 모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다행스러웠어요. 진실은 때때로 아프지만 편안한 거짓말보다는 항상 나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일 수도 있거든요.